오랜 짝사랑 끝에 용기 낸 은호에 고백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 왜 지혁은 이렇게 냉정했을까요? 그리고 은호를 몰래 따라다니는 재벌가 안주인 고성희. 그녀가 건넨 5만 원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화려한 날들 3회, 그 숨겨진 이야기와 파격 전개를 미리 풀어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회차는 아버지 이상철의 위기에서 시작됩니다. 33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며 가족을 지켜온 상철. 정년 퇴임과 동시에 고문직까지 제안받았지만 최 사장이 췌장암 말기의 뜻밖의 이유로 그 자리가 무산됩니다. 그 순간 상철은 자신이 쌓아온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에 빠집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유럽 여행 준비에 들떠있던 아내 김다정은 미안함과 충격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과거 갑작스레 올라온 조부모 때문에 자신의 방과 작업실을 빼앗겼던 기억. 그때부터 지혁은 가족의 필요 앞에 내 꿈과 공간은 늘 희생된다는 좌절감을 안고 살았죠. 이번에도 가족의 위기가 자신을 옥죄어오는 듯한 상황에 결국 지혁은 위약금을 물고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까지 차올랐습니다. 늘 나를 좌절시키는 집이야. 그 와중에 은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지혁이 솔로가 됐다는 소식에 용기를 낸 은호. 특유의 직진 본능으로 마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건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은호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죠. 하지만 이 거절은 단순한 비혼주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혁은 이미 절친 성재가 은호를 짝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친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연애를 포기한 것이었죠. 삼각관계의 균형을 지키려는 자기 방어이자 친구를 향한 복잡한 의리. 그러나 이 진실은 곧 폭발 직전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긴장 포인트. 바로 고성희입니다. 재벌가 안주인이자 성재의 계모인 고성희. 성재가 좋아하는 여자가 은호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은호의 뒤를 은밀히 쫓기 시작합니다. 카페에서 웃는 모습, 집으로 가는 발걸음, 인테리어 현장에서의 모습까지. 멀리서 지켜보는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집착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우연을 가장한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고성희는 일부러 아픈 척하며 은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은호가 초콜릿을 주며 도와주었고 고성희는 다정한 미소를 띠며 5만 원을 건넵니다. 의도적으로 설계된 이 만남. 고성희는 왜 은호에게 이렇게까지 접근하는 걸까요? 한편 은호의 고백이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성재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너 은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에 지혁은 차갑게 말하죠. 내가 은호를 좋아하잖아. 이 한마디로 두 사람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습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상처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위로금을 대신 돌려주러 나섭니다. 상철은 아들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혁은 최근 회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인사 발표를 들으며 차가운 현실과 마주한다. 오랫동안 묵묵히 프로젝트를 이끌며 성과를 냈던 그는 당연히 자신이 차기 팀장 후보라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된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아무런 준비도 실력 검증도 거치지 않은 사장과 사적인 연줄이 있는 후배가 낙하산 인사로 팀장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주변 동료들의 미묘한 시선과 속삭임이 그의 귀에 들린다. 역시 인맥이 최고라니까. 지혁 선배 진짜 불쌍하다.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히며 지혁의 자존심은 무너져 내린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허탈감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자 그는 결국 자리로 돌아가 사직서를 작성한다.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이 회사에서 더 노력해봤자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막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나서는 길, 차가운 바람과 함께 그를 덮치는 건 막막한 미래였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집 거실에서 홀로 앉아 맥주 캔을 비우며 생각에 잠긴다. 아버지의 실직, 가족의 생계,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나온 직장. 모든 것이 무겁게 어깨를 누른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건 혹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였다. 하지만 이미 시계는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한다. 보낸 사람은 정보아. 지혁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린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한 위로나 조언이 아닌 지혁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제안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사랑이 없는 결혼을 못할 이유도 없죠라는 한마디는 지혁의 가치관을 흔들고 앞으로의 전개에 새로운 불씨를 남깁니다. 동생 지환은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준비하며 행복해하고 박영란은 자신을 쫓는 스토커 때문에 엄마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장 사람 보낼게. 차가운 대답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의도. 새로운 본부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에 술렁이던 회사. 그리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인물은 다름 아닌 과거 지역이 직접 데리고 있던 인턴 오재진이었습니다. 인턴 시절에도 무능력으로 눈총을 받던 그가 이제는 본부장이라는 자리를 달고 나타난 것이죠. 직원들의 웅성거림 속 지역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게다가 오재진은 예의 없는 태도로 지역을 불러 방으로 부릅니다. 그곳에서 내민 건 다름 아닌 청첩장. 결혼식 날 와서 축의금 받는 거 맡아줘요. 말투는 부탁이 아닌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내리는 지시 같았습니다. 순간 지역의 가슴에 분노와 굴욕이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한때 자신이 이끌던 인턴이 낙하산으로 본부장이 된 것도 모자라 결혼식 준비까지 강요하는 이 현실 앞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국 지역은 단호히 사직서를 내던집니다. 나는 이런 회사에 더 있을 이유가 없어. 뒤돌아보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나는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려는 결연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을 박차고 나왔음에도 지역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아버지의 사정, 집안의 무거운 현실이 고스란히 짐처럼 짓눌러 왔기 때문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 이상철. 정년 퇴임 후 내정돼 있던 고문직마저 무산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진 그 모습은 지역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이 교차하며 그는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카페. 창가에 앉은 지역의 시선 끝에는 지은호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직접 묻습니다. 왜요? 왜 저랑은 안 되는 건데요? 뭐가 문제예요?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차갑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야. 우리 둘은 어울리지 않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들. 성재와의 우정, 집안의 무게,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현실까지. 모든 이유가 뒤엉켜 그는 끝내 은호를 밀어내고 맙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찾아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정보아였습니다. 그녀는 지역이 회사에서 사직서를 던지고 멋지게 떠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 아주 유명해졌어요. 솔직히 멋있었어요. 담담히 말하는 그녀의 어조에는 존경과 호감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는 지역을 더욱 놀라게 합니다. 지역 씨 나랑 결혼해요. 순간 지역은 얼어붙습니다. 뭐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가슴 어딘가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선택지를 내미는 누군가의 존재. 그것은 지금까지 지역이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서서히 흔들어 놓습니다. 늦은 오후 손님이 뜸해진 카페. 은호는 커피 머신을 닦으며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낯익은 발걸음 고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과 은근한 기품, 아무렇지 않은 듯. 메뉴를 고른 그녀는 은호가 정리하던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은호는 순간 당황했다. 며칠 전 지하철역에서 우연한 만남이 뇌리에 스쳤다. 다가왔던 장면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고성이는 음료를 받아들자마자 은호에게 다정한 미소를 건넸다. 이런 곳에서 다시 보네요. 정말 우연 같죠? 은호는 긴장을 감추며 대꾸했다. 그러게요. 손님이시라면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고성이는 단순히 차를 마실 생각이 아니었다.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층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은호 씨 성재 선배와 가까운 사이 맞죠? 순간 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성재.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자신을 많이 챙겨주던 선배였다. 그 이름이 고성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은호는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다. 저는 그냥 선배와 후배일 뿐이에요. 더 이상은 아는 게 없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연처럼 보여도 사실은 필연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그녀는 차를 홀짝이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켜봐온 사람처럼 여유롭게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호는 온종일 불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서니 고성희의 차분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성재 선배와 가까운 사이 맞죠? 그 말은 귓가에 메아리처럼 남아있었다. 평범했던 자신의 하루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고성희, 그리고 동아리 선배 성재. 그 둘이 자신과 어떻게 얽혀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은호는 소파에 몸을 묻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왜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왜 나여야 하지? 잠시 눈을 감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조용했던 일상이 무너지고 알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두려움이 은호를 밤새 괴롭혔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 안 지화는 설레는 마음으로 홍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일 거라 직감했기 때문이다. 홍미가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을 때 지환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드디어 홍미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려는 건가? 그동안 함께 걸어온 시간, 웃음과 위로, 미래에 대한 약속들. 그 모든 것이 떠오르며 지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홍미의 목소리는 그의 기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오빠, 이거 내 결혼 청첩장이야. 지환의 표정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우리 결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홍미는 잠시 눈길을 피하다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오빠, 내 결혼식에는 오지 않았으면 해. 지환의 손끝이 떨렸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함께할 거라 믿었던 그녀가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홍미는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회사는 이미 그만뒀잖아. 이제 다시 올 필요도 없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을 의미했다. 지환의 가슴속에 날카로운 파편이 깊숙이 박히듯 숨이 막혔다. 카페를 나온 지환은 청첩장을 쥔 채 터벅터벅 걸었다.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모두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뭘 믿었던 거지? 내가 꿈꾼 미래는 다 거짓이었나?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다. 평소라면 회원들을 활기차게 지도하고 웃음을 전했을 지환.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운동을 지도하는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고 스스로 무게를 드는 팔마저 힘없이 떨어졌다. 회원들이 이상한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애써 웃어 보였다. 그러나 마음속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지환은 사무실을 찾아가 말했다. 저 오늘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센터장이 놀라 물었지만 지환은 고개를 숙인 채 단호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힘조차 없는 것 같아요. 밤늦게 홀로 앉아있는 지환. 손에는 아직도 구겨진 청첩장이 쥐어져 있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랑도 열정을 바쳤던 일도 모두 한순간에 흩어져 버린 듯했다. 그는 깊게 숨을 몰아쉬며 멍하니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얼굴에는 상처와 공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역을 옥죄는 집안의 현실, 지은호와의 풀리지 않는 인연, 그리고 정부와의 파격적인 프로포즈까지. 지환의 사랑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그립니다. 홍미의 차가운 청첩장,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마저 떠나게 된 지환. 그는 과연 이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다음 전개가 더욱 궁금해집니다. 모든 갈등과 선택의 순간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그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역은 어떤 선택을 이번 화의 첫 번째 큰 줄기는 아버지 상철과 아들 지역의 갈등, 지역의 충격적인 결혼입니다. 정년 퇴직 후 어렵게 내정되었던 재취업 자리마저 무산된 상철. 그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입 밖에 내지 못했지만 결국 아들 지역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난 괜찮아. 곧 취업될 거야. 그는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깊은 좌절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은 가족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간 쌓여있던 긴장감은 폭발하고 말죠. 지역은 아버지를 돕고자 집안 살림을 보태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철의 입에서 우리는 뛰어봤자 벼룩이야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그 한마디는 지역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 아버지를 존경했기에 그 말은 더욱 쓰라린 배신처럼 다가온 것이죠. 아들의 진심과 아버지의 자존심은 끝내 정면으로 충돌했고 두 사람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의 냉정한 태도와 차가운 충고에 무너진 은호는 집안에 있던 술을 모조리 비우고 결국 만취해 쓰러져 버립니다. 몸살까지 겹친 그녀는 며칠간 알아눕게 되죠. 그 곁을 챙겨준 사람은 뜻밖에도 박성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공진단과 각종 보양식을 보내며 은호를 정성스레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성재의 호의가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지역의 부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감사와 허무 그리고 공허함이 교차했습니다. 정부와는 뜻밖에도 지역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랑보다는 이해관계에 기반한 결혼 제안이었죠. 이에 혼란스러워하는 지역, 그리고 그를 말리려는 성재. 두 사람은 결국 격렬하게 부딪히며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성재는 소리쳤습니다. 너 그 여자 사랑하지 않잖아. 그 여자도 널 사랑하지 않아. 그게 무슨 결혼이야? 그러나 지역은 냉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결혼에 꼭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없이 결혼하면 안 되냐?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뜨거운 논쟁거리를 던졌습니다. 사랑 없는 결혼.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끝은 어디로 향할까? 괜히 반찬 그릇만 이리저리 옮기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생 지환은 분위기를 가볍게 풀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공허한 웃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집안의 모든 소리를 단숨에 지워버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 결혼합니다.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 말은 집안을 송두리째 흔드는 폭탄이었습니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빛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손에 쥔 젓가락마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혁아 뭐라고 했니? 떨리는 목소리가 겨우 흘러나왔습니다. 형제들의 반응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환은 눈을 크게 뜬 채 말을 잇지 못했고 막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형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그들 모두 지혁이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상철은 잠시 굳어있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가 결혼이라니 준비도 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나 지혁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2주 안에 식을 올릴 겁니다. 그 순간 형제들의 눈빛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서 굳건히 서 있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지혁아. 그날의 식탁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은 금을 내리꽂았고 시청자들 역시 화면 너머에서 숨을 삼키며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의 결혼 선언이 떨어진 지 며칠 후 두 집안은 마침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지역의 어머니는 손을 꼭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껏 차려입고 나온 자리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은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반면 정부와의 부모는 압도적인 기세를 풍기며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미 결심을 굳혔다면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부와의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안 입장에서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짜는 2주 뒤로 합시다. 그 순간 공기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도 빠른 결정에 지역의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서둘러야 합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나 그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정부와의 집안은 이미 굳건히 결정을 내려놓은 듯 단호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지역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무표정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욱 깊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역의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가득했지만 그 자리에서 감히 반기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상견례의 결론은 정해졌습니다. 단 2주 뒤 결혼식을 올린다. 지역의 어머니는 얼굴빛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운함과 불안,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자리를 깨뜨릴 수도 없는 현실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몰아닥칠 파란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은호에게도 청첩장이 전해졌습니다. 지역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봉투를 받아든 은호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흔들렸습니다. 슬픔을 꼭 참고 청첩장을 손에 쥔 그녀의 표정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재 역시 청첩장을 건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으로 얼어붙었죠. 이게 뭐야 진심으로 결혼한다고. 친구의 선택을 막으려 했던 그였기에 청첩장은 더욱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지역의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2주 뒤로 잡힌 결혼식. 준비할 시간도 마음을 다잡을 여유도 없이 밀려드는 상황 앞에서 그녀는 불안과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급하다지만 이렇게 서둘러야 하니. 부엌에서 혼잣말을 내뱉는 어머니의 눈가엔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치 아들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먼 길을 떠나버리는 듯한 허전함.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의 무력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한편 청첩장을 받아든 은호는 집으로 돌아온 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그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지혁 정부와라는 이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속으로 되뇌는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역의 차가운 말, 그의 멀어지는 뒷모습, 그리고 이제는 결혼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꾹 눌렀지만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흐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의 카페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고성희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으로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더니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마음에 들어요. 프로젝트를 맡아줄래요? 은호는 순간 놀라 시선을 들어올렸습니다. 성희의 눈빛엔 확신과 집요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계약금으로 준비된 현금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이 돈을 받아요. 일단 시작해요.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은호는 망설였지만 성희의 강한 기세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무게와 함께 성희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은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역의 결혼 소식에 무너진 마음, 그 와중에 성희의 의도적인 접근.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속상함을 안고 있는 지역의 어머니, 슬픔에 잠긴 은호,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건넨 고성희.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 시청자들의 궁금. 이지역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렸다. 앞서 이지역은 정부와의 결혼 제안을 수락하고 가족들에게 이를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이지역의 결혼 소식에 아버지 이상철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대로 신부에 대한 정보와 결혼 동기를 알리지 않는 이지역에게 가족들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번개처럼 진행된 상견례에 이지역 가족은 불편함을 느꼈다. 게다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족 의견과 상관없이 2주 뒤 결혼식을 정했다는 사실은 불편함을 더 키웠다. 이상철은 이지역이 6개월 후면 정부와 가족의 회사의 상무가 될 것이란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지역은 박성재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그를 불러내 2주 뒤 결혼한다라고 알렸다. 박성재는 그를 걱정해 후회하지 않겠냐라며 내가 계약 결혼을 할 줄이야. 서로 사랑하지 않잖냐라고 토로했다. 이지역은 말 조심해라. 털털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전했다. 이지역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에게 실망한 지은호의 모습. 이날 지은호는 어떻게 내가 결혼 소식을 단톡방에서 알게 하냐. 청첩장 직접 달라고 이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카페로 찾아온 이지역은 지은호에게 청첩장을 건넸다. 청첩장을 열어본 지은호는 신랑 이지역, 신부 정보화. 신부가 정보하시네요. 하늘건설 정보화. 이거였어요? 나하고 지역 선배가 안 어울리는 이유가 이거였어라고 말했다. 이지역은 내 말이 그렇게 들렸어? 라며 변명하려고 했지만 지은호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은호는 말장난하지 말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이미 지역 선배 후진 사람인 거 다 아는데.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 아닌 척하지 말라고요. 선배답지 않으니까. 아니지 이게 이지역 선배였던 거야. 나만 몰랐지라며 선배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연한 선배 인간으로 먼저 좋아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좋아하게 됐고 난 내가 굉장한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예상 밖이라 웃음이 다 나오네라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이지역은 너한테 날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한 적 없고 네가 생각한 사람 아니라고 날 비난할 것도 아니야라고 발끈했다. 지은호는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는 거지라며 진작 한마디면 될걸. 네 기준이 네 조건이 환경이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했으면 아주 간단했을 거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이지역에게 결국 선배가 원한 건 출세하고 돈이 많아지는 거 그거였네. 늘 약자 편인 척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결혼 안 하는 척한 게 너무 화가 나요. 끔찍하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인간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인 걸 알았어요. 앞으로 나 아는 척하지 마요라고 관계를 정리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 입장의 타이밍에 정보화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객들과 이지역, 지은호 모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보화는 나 그 사람에게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사회자의 얼굴에도 당황이 역력했다. 단상 위에 홀로 서 있는 이지역은 굳은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신 한 통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나 그 사람에게 갈게요. 그 한 문장은 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부석은 텅 비어 있었고 지역의 손에 쥐어진 반지마저 무겁게 느껴졌다. 앞줄에 앉아있던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충격을 감추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말 이게 끝인 건가?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은 얼굴이 굳어져 버렸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 속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라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하객들은 소문처럼 퍼져나가는 이야기 속에서 웅성거렸고 카메라 플래시는 혼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 순간 지역은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흔들리는 눈빛을 감추려는 듯 그러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무거운 발걸음 뒤로 식장은 차갑고 불편한 공기만이 남았다. 어디선가 문을 박차고 나와 뛰어가는 정보아. 그녀의 표정은 후련하면서도 결연했다. 나 내 선택대로 살 거야. 결혼식장에서 무너진 이지혁 그를 바라본 지은호, 그리고 떠나버린 정보아.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식장이 정리된 뒤 남은 건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 침묵을 가장 먼저 깬 건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었다. 이지혁.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사랑도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한다고. 내가 내 아들이 맞냐? 그의 분노는 단순히 결혼식이 무산된 충격 때문이 아니었다. 평생 지켜온 원칙과 신념을 아들이 무너뜨렸다는 깊은 상실감 때문이었다. 가족들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지역은 입술만 굳게 다물었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공기에 휩싸였다. 지화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라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죠. 돈이 없어서 그는 채용 공고를 찾아 헤매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번번이 좌절할 뿐이었다. 한편 수빈은 또 다른 길을 택했다. 조회수가 바닥을 치는 자신의 채널을 살리기 위해 성재를 찾아가 부탁했다. 오빠 한 번만 출연해줘요. 제 채널에 오빠 나오면 조회수 확 올라갈 거예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는 수빈의 눈빛은 절박했다. 그 무렵 지역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굴욕, 아버지의 분노, 은호의 차가운 시선이 겹겹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바로 성재였다. 괜찮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시선은 단순한 친구의 위로가 아니었다. 지역이 무너지는 순간 성재의 눈은 자연스럽게 지은호를 향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무너진 은호에게 다가가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오늘 일 너무 힘들었죠? 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전 괜찮아요. 근데 지역 선배가. 그 말을 끝내 잊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는 은호. 성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식탁 위엔 차려진 반찬만 남아있었고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이상철은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 결국 사랑은 버리고 조건만 택한 거냐?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엔 깊은 실망과 상처가 묻어 있었다. 지역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집안 공기는 한층 더 얼어붙었다. 은호의 얼굴이 떠오르고 아버지의 분노가 귓가에 메아리치자 지역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잠시 집을 나가겠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지역은 조용히 손을 빼내며 고개를 숙였다. 저 때문에 이 집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숨이라도 쉴 틈을 가져야겠어요.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가방에 담기 시작했다. 동생 지환이 다급히 문 앞을 지켰다. 형, 진짜 나갈 거야? 그냥 아버지랑 조금만 버티면 안 돼? 지역은 흔들리는 동생의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대답했다. 지환아, 너라도 흔들리지 말고 내 길 찾아. 형은 잠시 내 길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철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지혁, 내가 그렇게 도망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지역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도망이든 뭐든 지금은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덜컥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집안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겨진 가족들은 허탈감의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빈자리는 더욱 크게만 느껴졌다. 무너진 결혼식, 집을 나선 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 그들의 운명은 이제 어디로 결혼식장에서 버려진 신랑 그리고 흔적까지 지워버린 남자. 휴대폰 번호마저 사라진 이지혁, 그의 잠적은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식장에 입장한 지역은 신부 정보아를 기다렸지만 정보아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정보아는 친구를 통해 호주 멜버른에 자신의 첫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역에게 문자로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방금 전에 알았어요 라고 남긴 것이다. 지혁은 당황스러워하며 식장을 떠났고 사회자는 금일 결혼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상철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인지라도 알려달라고 물었다. 사회자는 신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객들에게 전하라고 말했다. 지혁의 결혼식에 참석해 지혁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지은호는 어이가 없네. 신부가 도망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말하면서도 난처해진 지혁을 떠올리며 짜증나, 신경질 나게라고 걱정했다. 지은호는 자신의 술집에서 지혁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들은 정보아 아버지가 돈을 먹였는지 남자가 흔적 없이 사라져서 정보아가 마음을 접었고 아버지가 그 사이 결혼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지혁이 자식이 개인사나 속내 이야기하는 놈.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해했다. 집에 돌아온 지혁은 상철의 방에 들어가.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이 결혼이 필요했습니다. 신부가 하늘건설 딸이어서 결혼은 필요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철은 크게 분노하며 부잣집 딸이라서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했다 이거냐, 사귀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여자하고라고 말했다. 지혁은 전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가장의 역할과 희생,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벅찬 환경에서 자란 저한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지혁은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 혼자면 초라하지 않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고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상철은 너 설마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은수저 못 들게 해줬다고 그러는 거냐? 너는 내 자식 보란듯이 키우고 싶어서 돈 보고 결혼했냐고 말했다. 지혁은 전 그랬어요. 제 자식을 초라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사신 거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었습니다. 상철은 누가 나처럼 살랬냐? 정그러기 싫었으면 비혼주의를 끝까지 고수했어야지. 돈에 팔려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핑계는 있냐고 물었다. 제 선택입니다.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전 다시 같은 선택할 것입니다. 나가서 살겠습니다. 상철 또한 당연히 나가야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집에 있을 생각이었냐?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에 상철이 너 설마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 금수저 못 들게 만들었다고 우리 원망하는 거야? 너 잘났다. 너는 내 자식들 잘 키우고 싶어서 돈 보고 결혼하는 거야? 라고 호통을 쳤음에도 지혁은 네, 전 그랬어요. 전 초라하게 살기 싫었고 제 자식도 초라하게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강하게 받아쳤다. 집을 나온 후 여관과 일용직을 전전하던 지혁은 수면 부족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달려온 성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이력서 넣은 곳에서 연락 오면 다시 올 거지. 라고 물었지만 지혁이 묵묵부답이장한다. 집에는 아무 말씀 안 드린다고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도저히 그냥은 못 가겠다.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힘들어도 내가 직면해야지.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자신을 혹사시키냐? 잘못한 건 정보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나랑 그냥 올라가자며 매달릴 평소 성재의 모습을 기대했던 지혁은 성재가 잘 있어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자 저 자식 나버렸네. 적당히 숨어있다 사람들 지칠 때쯤 알아서 올라와 취직하겠네 하는 거네. 성재라고 원망했다. 지혁은 휴대폰 배터리를 던져버리며 완전히 연락을 끊겠다고 다짐했다. 수빈은 성재를 찾아간다. 무슨 부탁인데 전화로 안 하고 회사까지 찾아왔어? 어머니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겼어? 수빈은 아니 내 부탁인데 성재 오빠가 내 채널에 한 번만 나와줘. 얼굴 안 보이게 해줄게. 성재는야. 너 내 것까지 다 마시고 들어가라며 거절했다. 수진은 아니 오빠는 무슨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가. 라고 했고 성재는 딱 질색이야. 그런 거 이해. 수빈은 아니 남친 룩 특집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오빠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했다. 성재는 정신없네. 수빈이 내 주변에 남자들 널렸을 거 아니야 라고 거절했고 수빈은 이유가 있으니 오빠를 선택한 거지. 진짜 오빠 너무한다. 라고 했다. 한편 지혁은 서울에 있는 자재상을 찾았다가 우연히 은호를 발견했다. 은호의 눈에 띌까 두려워 숨어버린 자신이 괴로웠던 지혁은 등신 같은 새끼라며 자책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쉬운 거야 라는 어머니의 걱정에 은호는 절친 수정에게 소개팅을 부탁했다. 문득 성재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한 때 마침 성재가 찾아와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었다. 휴대폰 번호까지 없애버린 지혁. 그의 잠적은 가족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밤새 뒤척였고 동생 지화는 형의 빈방 앞에 서서 형 정말 돌아올 생각 없는 거야? 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 굴던 아버지 상철. 그러나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만 늘어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 지역의 연락 두절에 가장 크게 무너진 건 은호였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했던 지역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함께 갔던 공연 티켓, 낡은 머그잔, 짧은 손편지. 모두 쓰레기 봉투 속으로 던져 넣으며 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는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창문을 열고 크게 숨을 내뱉는 순간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 미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은호는 스스로를 다그치듯 물건을 모두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 시각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상철은 결국 다시 구직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든 가리지 않겠습니다. 굳은 결심으로 이력서를 내보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경력 단절, 과거의 명성. 모든 게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빈손으로 돌아온 상철은 거울 앞에서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놈이었나?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어깨는 누구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지역은 도망치듯 떠난 낯선 도시의 허름한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일용직, 밤에는 술로 버티는 삶. 그러나 몸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그는 거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지역은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무모했지만 꿈이 있었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겹쳐지며 지역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무너진 거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 지역. 그의 가슴엔 쓰라린 후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은호는 술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지역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 씨 괜찮아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죠? 은호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근데 지역 선배가. 끝내 말을 잇지 못하는 은호. 그 옆에서 성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시선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결국 도망치던 길 위에서 지역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반짝이던 꿈을 가졌던 청년 지역. 그와 지금의 초라한 자신이 겹쳐지는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도망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돌아갈 용기를 내는 건 또 다른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밤 9시 뉴스. 온 가족이 평범하게 저녁을 마무리하던 순간 TV 화면을 가르며 긴급 속보 자막이 흘렀다. 저수지에서 30대 남성 시신 발견.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이상철의 손에서 리모컨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툭 울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김다정은 애써 태연한 척 젓가락을 정리했지만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지화는 숨을 삼키며 눈치를 살폈고 수비는 휴대폰을 꽉 쥔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무도 지역이라는 이름을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엔 같은 얼굴이 겹쳐 떠오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음식 냄새 대신 불안의 냄새가 가득 번졌다. 숨을 고르던 이상철은 결국 핸드폰을 움켜쥐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저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람이 혹시 우리 아들인지 확인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떨리는 목소리. 평생 강한 척하며 가족 앞에 서 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했다. 소지품이 전혀 없어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DNA 감식이 필요합니다. 뚝 전화를 끊자 거실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다정은 손끝을 떨며 젓가락을 다시 내려놓았다. 아무 일 아닐 거야, 우리 지역이 아니야 속삭이듯 중얼거렸지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목소리였다. 지화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수비는 휴대폰을 껴안은 채 차갑게 굳은 눈빛을 떨 수 없었다. 그리고 남겨진 이상철은 한참 동안 텅 빈 화면 앞에서 말없이 주저앉았다. 집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가족들의 숨은 점점 더 막혀왔다. 꺼져 있는 번호, 남겨진 기계음, 그 차가운 침묵 속에서 은호는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누군가는 발로 그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은호는 또다시 꺼져 있는 번호를 눌렀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차갑게 반복되는 기계음이 귓가를 파고들자 손끝이 떨려왔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감싸쥐었다. 흔들리면 안 돼. 울면 안 돼.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결국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시각 박성재는 발로 뛰고 있었다. 건설 현장, 고시원, 밥집, 그리고 작은 공사판까지.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다. 혹시 키 크고 수염 덥수룩한 청년 본 적 없습니까? 현장 노동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에 왔었는데 도시락도 못 먹고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어. 또 다른 식당 주인은 말했다. 늦은 밤에 혼자 들어와 국밥을 시켰는데 두 숟갈 뜨고 말더니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 성재는 메모장을 꺼내 그 증언들을 하나씩 적었다. 작은 퍼즐 조각이 모이듯 흐릿했던 지역의 흔적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은호는 집에 돌아와 지역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함께 갔던 공연 티켓, 낡은 머그잔, 짧은 손편지. 쓰레기 봉투에 넣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끝내야지. 더는 기다리지 않아. 하지만 마지막 봉투를 묶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물건을 버려도 마음은 버려지지 않았다. 성재는 단서를 따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노포 식당의 주인은 기억을 떠올렸다. 아, 맞아. 수염 덥수룩한 청년이 와서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거의 먹지도 않고 나갔지. 전화만 붙들고 있더라. 그리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뛰어갔어. 그 길은 저수지 방면 노선과 이어져 있었다. 순간 성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지혁아, 설마 거기까지 간 거야? 밤, 은호는 저수지 근처 산책로를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고 발끝에 걸린 건 젖은 운동화 한 짝이었다. 낡고 큰 사이즈, 끈은 풀려 있었다. 손끝이 떨리며 입술이 굳어졌다. 설마.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은호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다. 은호야. 낯설지 않은 그러나 지친 목소리. 분명 지혁이었다. 선배. 어디에요? 지금 당장 가요. 만나야 해요. 하지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고 싶어.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은호는 그 자리에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다. 지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은 가족들을 더욱 짓눌렀다. 이상철은 매일 새벽 신발끈을 조여매며 집 밖을 맴돌았다. 운동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붙잡으려는 거지. 김다정은 불을 켜둔 채 부엌과 거실을 오갔다. 혹시라도 지혁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게 하려고. 성재는 밤마다 단서를 쫓았고 은호는 지역의 흔적을 붙잡기 위해 버려버린 물건들을 떠올리며 또다시 눈물을 삼켰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소식이 다가온다. 한편 어두운 고시원 방. 지역은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몸을 부수고 밤에는 술로 하루를 버텼다. 그러나 술잔을 기울일수록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졌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결혼식장에서 사라진 신부 정보아의 얼굴, 부끄러움과 실망이 뒤섞인 가족들의 눈빛, 그리고 은호의 고백과 자신이 무심히 내뱉었던 잔인한 거절까지. 모든 장면이 지역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정보아. 메시지에는 단 한 줄. 이젠 받아들이세요. 아버지께 위로금을 받으세요. 최소한 그걸로는 살 수 있잖아요. 냉정한 문장. 지역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벽에 내던지고 방을 뛰쳐나갔다. 강가에 다다른 지역. 검은 물결 위로 바람이 차갑게 몰아쳤다. 그는 난간에 손을 얹고 몸을 기울였다. 이대로 끝내버릴까? 무거운 몸이 앞으로 기울었을 때 순간 은호의 얼굴이 스쳤다. 살아있다는 말이면 그걸로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역은 움찔하며 뒷걸음쳤다. 숨이 가빠오고 무릎이 풀린 채 강가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흐르며 땅을 적셨다. 며칠 뒤 결국 지역은 정보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말대로 하겠다. 위로금 받겠다. 20억.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역의 얼굴은 씁쓸하게 일그러졌다. 이게 내 값어치였나? 돈으로 환산된 인생이라니. 하지만 그는 다짐했다. 그래도 다시 살아야 한다.
낡은 캐리어를 끌며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낯설고 아득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자. 서울역에 도착한 지역. 그는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멀리서 웃으며 손을 잡은 연인들, 서둘러 지하철로 향하는 직장인들, 누군가는 당당히 걸어가는데 자신만은 제자리였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가족 앞에 설 수 있을까? 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성재는 날 용서할까? 가방끈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분명히 서울의 땅 위에 서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역은 곧장 집으로 가지 못했다. 대신 낡은 숙소를 잡고 며칠 동안 거리를 배회했다. 익숙한 골목과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웠지만 그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한편 은호는 매일 그를 떠올렸다. 지역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그럼에도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 곁에는 언제나 성재가 있었다. 조용히 다가와 힘들면 제 어깨 빌려요. 라고 말하는 그의 진심. 은호는 알았다. 지역을 기다리면서도 자신이 점점 성재에게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지역은 우연히 두 사람을 보게 된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은호와 성재. 그 순간 그의 가슴에 질투와 후회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내가 버린 자리 이제 다른 사람 것이 되었구나.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다시 설 길은 아직 남아있다. 지역은 20억 위로금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다. 허무한 돈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로 바꾸겠다는 각오였다. 하지만 그 결심 앞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정보아. 그녀가 진심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끝내 지역을 완전히 놓지 못하는지. 그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성재는 영나의 보디가드 역할을 지완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그가 맡게 된 보디가드 임무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기묘했다. 성재는 심각한 얼굴로 지완을 불렀다. 지완아, 부탁 하나만 하자. 내 동생 영나 요즘 언론에 자꾸 노출돼서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보디가드처럼 곁에 있어줘.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지완. 형, 그럼 제가 영나 씨랑 하루 종일 같이 처음 만난 자리. 지완은 서슴없이 물었다. 영나 씨, 근데 나이가 몇이에요? 영나는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젖히며 대답했다.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요. 지완은 순간 멈칫했다. 엄마한테 물어봐. 자기 나이도 스스로 말 못해.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밝은 성격답게 비밀인가 보죠. 하며 웃어버린 것이다. 며칠 뒤 이상한 일이 반복됐다. 영나의 작업실 문 앞에 매번 놓여있는 빨간 꽃 한 송이. 처음엔 팬이 두고 간 줄 알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지완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작업실 주변을 서성이며 범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번번이 놓치고 말았다. 그럴수록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군가 매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지완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국 지완은 이 사실을 영나의 엄마 고성희에게 알렸다. 이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작업실 앞에 누가 자꾸 꽃을 놓고 가요. 매일이에요. 하지만 고성희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순간 표정이 굳더니 낮게 속삭였다. 지완아, 이 사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지? 네. 근데 왜요? 그냥 꽃인데. 고성희는 단호했다. 그냥. 그게 내가 지켜야 할 일이야. 지완은 그제야 알았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란 걸. 왜 숨기려 하지? 그날 밤 지완은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 나이도 엄마한테 물어보라 하지 않나 꽃을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건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게 틀림없어. 다음 날 그는 일부러 늦게까지 작업실 앞을 지켰다. 어둠 속 발소리 하나가 스치듯 들려왔다. 지완은 숨을 죽이며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골목길 끝,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누군가가 꽃 한 송이를 내려놓는 순간 쾅! 차가 지나가며 시야가 가려졌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지화는 숨을 몰아쉬며 꽃을 집어들었다. 촉촉한 장미 한 송이.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야. 누군가 분명히 목적을 갖고 영나를 노리고 있어. 지화는 다시 고성이를 찾아가 따졌다. 이사님, 저한테 진실 좀 말해주세요. 하지만 고성이는 단호했다. 알면 다쳐. 지화나, 제발 더 묻지 마. 그녀의 눈빛은 간절하면서도 차가웠다. 지화는 그제야 알았다. 이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하지만 호기심은 더 커져만 갔다. 밝고 천진한 청년년 지환. 그러나 그가 발을 들인 세계는 이미 음모와 비밀로 얽혀 있었다. 매번 남겨지는 꽃, 그리고 숨겨진 진실. 지환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역이 집을 떠난 후 상철은 누구보다 먼저 새벽에 집을 나섰다. 양복 대신 깔끔히 다려입은 셔츠와 낡은 서류 가방. 그의 발걸음은 늘 도서관, 구청, 취업센터로 향했다.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일할 수 있으면 됩니다. 늘 정중히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연령대가 아니십니다. 경력이 화려하시지만 지금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손에 쥔 이력서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상철은 씁쓸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뭘 바라겠나. 밥벌이만 할 수 있으면 됐지. 도서관에 앉아 신문 구일란을 펼치고 구청 게시판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려도 결과는 늘 같았다. 그럼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때까지만 아버지 체면 지켜야지. 저녁 무렵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아내 다정은 괜찮은 척 따뜻한 국을 데워두었다. 오늘도 힘들었지요? 그는 말없이 국을 떠먹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그의 눈빛에는 자존심과 체념,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는 가장의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늦은 저녁, 은호의 카페. 지역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지만 그 공허함을 메우듯 성재가 은호 앞에 앉았다. 본부장님, 은호가 습관처럼 부르자 성재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만, 본부장이라고 하지 마요. 우리 9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잖아요. 그냥 오빠라고 불러요. 은호는 순간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습관이 돼서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도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성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호 씨, 나 어떻게 생각해요? 뜻밖의 질문에 은호는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힘겹게 고백했다. 솔직히 요즘 많이 힘들었는데 선배 덕분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성재와 은호, 그리고 절친 수정은 자주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웃는 일상은 은호의 마음속 빈틈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성재의 친근한 태도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과는 다른 듬직하고 따뜻한 존재감이 은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한 여인의 집착은 단순한 애착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숨겨진 비밀이 지금 이 순간 세 사람의 운명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대학 시절 누구보다 밝고 꿈 많던 두 친구 정순이와 고성이. 그러나 성희에게 닥친 건 뜻밖의 임신이었습니다. 난 아직 꿈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은데. 버거운 현실의 성희는 결국 아이를 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던 정순이가 목격한 건 요람 속 갓난아기와 흔들리는 성희의 눈빛.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의 추궁 끝에 무너져 내린 성희. 결국 순이는 결심합니다. 그럼 내가 키울게. 대신 너 다시는 이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시작된 비밀. 성희의 아이는 순이의 딸 지은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희는 재벌가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살지만 늘 마음속엔 지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성희는 은호의 삶을 누구보다 집요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나야 해. 어느 날
은호는 지하철 안에서 낯익은 여인을 마주합니다. 바쁘게 서류를 챙기던 그녀 앞에 성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인테리어 쪽 일하시죠? 우연을 가장한 대화였지만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성희는 곧장 대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은호에게 맡깁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호는 당황했지만 이 기회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녀의 인연도 모른 채 점점 성희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성희는 프로젝트를 핑계로 은호를 자주 불러내고 그녀의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몸은 괜찮아? 그 모든 말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모성애가 배어 있었죠. 하지만 은호는 그저 왜 이렇게 나를 챙기지? 의아해할 뿐. 성희의 집착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던 만남, 의도된 프로젝트. 모두 은호 곁에 있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30년 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그리고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주고 싶은 엄마. 고성희의 비밀은 언제쯤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20억 위로금을 받고 돌아온 지혁. 하지만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가족의 불신, 그리고 30년 전의 비밀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집착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은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망고 드라마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